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바이든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최근 뉴스 관계되는 기사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최근에 로렌 서머스가 바이든을 등에 업고 다시 워싱턴으로 바이든의 경제 어드바이저 그 강요 중 한 명으로 입각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로렌 서머스는 자본과 대기업의 이익을 중시하고 정부의 복지 기능 축소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기조를 정책에 반영한 아주 대표적인 경제 관료이지요. 그런데 이런 로렌스가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권을 만들겠다라고 스스로 떠들어대는 바이든의 정부에서 입각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많은 미국의 진보 세력과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렌 서머스의 바이든 정부 내에서의 역할과 그 캠프 내에서의 역할 확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렌 서머스 하면 생각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98년 그 아시아 경제 위기,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또 우리 아버지들 상당수가 한편으로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실업의 어떤 공포에 있었던 그런 시기이지요. 그때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던 여러 경제학자 혹은 어떤 policy decision maker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IMF로 가게 되었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기사랑 좋은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배경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지요. 아시는 것처럼 당시 IMF가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 지원을 하는 대신에 요구한 조건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고금리 정책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또 공공부분에 대한 영리화 등이 이렇게 있었죠. 특히 자본 유출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명목하에 강행된 고금리 정책은 국내 기업과 가계의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었지요. 시중은행 금리가 저도 기억합니다만은 당시에 1년 예금 이자가 20% 넘는 것들이 많았을 테니까요. 시중은행 금리가 연 한 30% 가까이까지 올라가면서 자기 자본 대비 5배 이상의 부채에 시달렸던 많은 기업들, 이건 줄줄이 이제 도산하고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놓이게 되었었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연쇄부도가 금융권으로 이렇게 번지면서 대량의 실업과 경기 후퇴를 유발을 했었습니다. 결국 98년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7%를 기록을 했고 실업률은 7%로 급등을 했고 물가 상승률도 그 7에서 8%까지 뛰었죠. 이런 상황에서 긴축 재정 정책까지 펴라는 IMF의 요청에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와 함께 공공부문 전체에서 많은 인력 한 20% 정도가 감원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후 시작된 아웃소싱과 사내 하청 비정규직 문제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IMF에 대한 기억은 그들이 우리를 베일아웃 해준 구제금융을 제공한 좋은 천사 같은 어떤 행동을 했고하고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IMF 때의 시절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IMF의 이러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 요구는 주로 그 80년대 중남미 국가들의 외환위기 때 사용한 극악처방법과 한편으로 비슷했습니다. 당시 중남미 국가들의 재정적자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처방을 아시아 국가들에도 이제 거의 무차별적으로 적용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균형 예산을 유지하고 있었고 단기 유동성 악화와 기업 부실이 문제라고 해도 중남미 국가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건실한 그런 국가였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IMF의 요구가 지나쳤다라는 주장을 하는 당시 학계의 주장이 많았었고 이때 등장하는 인물들 주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제프리 삭스 당시에 하버드대 교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어떤 경제학과 교수였죠. 그리고 폴 크루그먼 노벨상 받은 MIT 교수, 그리고 마틴 펠스타인
그 파이낸셜 타임즈 분홍색에 모든 경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애착을 가졌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막강한 영향력의 칼럼니스트 마틴 펠스타인 교수 등 주로 주요 경제 석학들이 IMF의 이런 긴축에 대해서 또 고금리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극단적인 고금리 정책과 재정 긴축 조치가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결국 IMF는 아시아 지역에 말씀드린 고금리, 긴축 등을 무차별적으로 강요를 했고 이는 각국에 많은 트라우마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유지해야 경제적 지킬 수 있다라는 논리는 이후에 매우 강화가 되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 이후에 외환 보유고를 강박적으로 열심히 이제 쌓게 되면서 미국 국채의 수요를 다 받아주는 그런 창고가 되었던 측면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IMF의 처방은 당시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봐도 많은 논란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풀삭스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IMF의 비판자였고 그는 IMF의 고금리 그리고 재정 긴축 조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재정 긴축을 요구하는 것은 경기 후퇴와 정치적 불안을 유발할 뿐이다. 한국은 재벌기업 집단들이 과중한 부채를 안고 있고 은행들이 기업에 많은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고금리를 적용하면은 디폴트로 연결되면서 가장 심각하게 경제와 경기와 고용이 타격받을 것이다라고 너무나 맞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폴 크루그먼은 환율 안정을 위해서 고금리를 일부 인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긴축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반대를 확실히 했었죠. 크루그먼은 한국이 재정 긴축을 사용할 경우 수십만 명의 실업자를 양산해서 경기를 후회시킬 거고 이는 결국 이 IMF 구제금융의 상환 가능성을 늦출 뿐이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펠스타인 교수는 한국의 고금리가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켜서 연쇄 부도를 유발하고 대량의 실업 또 경기 후퇴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고 또 당시 이제 IBRD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마찬가지로 이제 그 노벨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박사의 경우에도 아시아의 위기를 신용의 위기, confidence crisis라고 규정을 하면서 제프리 삭스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고금리와 긴축 재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심각한 침체에 빠지기를 아무도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위기의 원인을 주시해야지 대처하기 어려운 주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주 강직한 그런 얘기도 우리 편에 서서 해준 그런 생각해 보면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사실 IM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에 중남미 국가들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더 강한 톤으로 고금리와 재정 긴축 정책을 아시아에 요구를 했습니다. 80년대 남미 국가들은 엄청난 재정 적자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IMF는 긴축 재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시아의 국가 특히 한국은 균형 예산을 유지하고 있었고 IMF는 이를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긴축 재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너무도 당연하게도 또 제프리 삭스, 스티글리츠 마틴 펠스타인이 예견한 바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상황은 그에 의해 경제 상황과 관계돼서 더 악화되었고 IMF 비판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는 측면이 있었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 IMF와 그 뒤에 있는 미국의 재무부, 최근에 영화에서도 이런 걸 다뤄서 한편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겠을 것 같은데 IMF는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조직의 논리 자체는 미국의 입장, 미국의 월스트리트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집단이 한편으로 IMF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국익과 미국 대기업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또 관철시키는 그런 통로가 된 것들이 한편으로 IMF의 역할 또
한계로 작용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 뭐 이것 말고도 IMF 처방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과 동시에 국제 시장을 떠돌아다니는 단기 자본을 규제하자 된다라는 여론도 이 찬반 양론으로 좀 나뉘어서 논란이 한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단기 자본은 뭐 은행의 단기 대출, 한머니, 단기 채권들을 모두 포함하는데 한국은 단기 자본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면서 환율 위기 또 환란을 이렇게 겪었었죠. 단기 자본을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IMF의 스탠리 피셔 부총재 또 세계은행의 조셉 스티글리스 교수가 한 목소리를 한편으로 내었습니다. 98년 2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피셔 부총재는 사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이 단기 자본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죠.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가 사견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도 한편으로 그것이 미국 재무부의 월스트리트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재무부의 입장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그 자신의 염려가 이제 자기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표현되기도 한 것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는 월스트리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로 똘똘무장한 미국 정무부는 단기 자본 규제에 대해서 떨떠름한 입장이었고 로렌스 서머스 이 당시 미국 국무부의 부장관은 단기 자본 규제는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다 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자본 통제를 담당할 적절한 국제 기구도 없고 금융 시스템이 불안전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은 자본을 통제할 경우 경제 구조조정을 제외하고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결국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규제를 하지 않고 약탈적인 이 단기 자본들이 크게 이제 국가의 부를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었죠. 자, 어쨌든 세계적인 석학과 IMF 및 세계은행, 미국 재무부 관리들이 아시아의 위기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과정에서 IMF 자체의 문제와 국제 자본 흐름의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IMF는 자신의 처방을 계속해서 강요를 했고 미국이 이를 측면에서 지원했고 때로 이제 IMF를 이끌면서 전면에서 이제 이끌면서 나간 측면이 있었지요. 당시 IMF의 핵심 브레인인 스탠리 피셔를 천거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신자유주의의 신봉자 월스트리트의 실질적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후원자인 로렌스 서머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렌스 서머스가 우리한테 미쳤던 영향들을 간단하게 한번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국제통화기금은 미국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는 비판을 받는데 이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스탠리 피셔이고 로렌스 서머스이고 이 로렌스 서머스가 바이든 정부에서 경제관료로서 입각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이것이 과연 맞는가? 바이든이 건설하고자 하는 국가가 로렌스 서머스라는 이런 실패한 정책을 입안한 사람에 의해서 영향받고 다시 그쪽으로 회귀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인을 포함해서 세계인들이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로렌스 서머스로 돌아와서 그의 경제관료 입각 가능성은 바이든 정권의 태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 사태의 정점을 완전히 지났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고 미국의 영리 중심 헬스케어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공공부문 의료 투자 축소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에서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암울한 상황, 지독한 팬데믹 전염병 상황에서 한 사회의 헬스케어, 건강의 수준은 결국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성을 대변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서 한편으로 부자는 지속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대량 양상된 실직자와 제대로 된 의료보험이 없는
uninsured 혹은 underinsured 된 사람들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사회에 대한 반성이 제거되고 있는 지금, 결국 신자유주의가 낳은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 그 아이디어와 정책에 대한 반성이 요구되고 있는 이때에 그 조류 중심으로 정책 입안을 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신봉자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로렌스 서머스가 한국 국민에게까지 암울한 시기를 만들어준 그가 입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많은 사람들의 미국 내 진보 세력뿐만 아니라 세계에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우려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거의 성추문 관계되는 거, 또 인지 능력의 어떤 감퇴에 대한 거, 또 거의 40년 의정생활 동안 너무나 잘못된 많은 대기업 중심 99%를 무시하는 그런 정책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낮지만은 그래도 트럼프보다 낮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다른 생각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돌아가서 바이든 대통령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저는 앞으로 부통령 및 주요 경제관료, 외교라인 인상 등을 계속적으로 주시를 하면서 한국민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꼭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 또 제 경험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